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용감할 용자에 산의 남자. 정말 단순하죠? 그 태어날 때부터 검사셨네요.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용자 요 위만 살짝 가리면 남남이에요. 아 용자 밑에 남이. 그러니까 용감할 용자가 그 밑에는 산의 남자야. 지금도 상남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그런 느낌까지는 않던데요. 그거는 좀 그런 느낌.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이름을 그렇게 져주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북한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어제 발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청와대로 돌아오셨는데 모친상이 조의문을 보냈는데 이게 참 시기가 보내고 바로 또 발사체를 또 쐈어요. 그래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좀 뭐랄까. 자주 쏘니까 좀 텀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화하자 그러면 말로 하면 되는데 꼭 미사일이나 뭐 발사체를 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때 상중이었고 발인하는 날아마 발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화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지금 뭐 북한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서 얻어낼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전술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일부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인가요? 네, 뭐 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고 지금 통일부에 그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게 그렇게 계속 엇박자인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공조와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북한에게 더 큰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만 갖게 해주니까 뭐 전혀 나아지지가 않죠.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북한 체제까지 본격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줘야 좀 방향을 틀 수 있을 텐데 버릇을 잘못 들였죠 뭐.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네. 이번 주 한 주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인재 영입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 5달 뭐 이렇게 이제 남았습니다. 6개월이 안 남았죠. 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앞서 이준숙 그 전 기자 현재 그 MBC 대전이죠 사장 같은 경우는 맞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다른 언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가 조금 말이 많았어요. 네. 최고위원들이 전부 반발을 또 하고 그랬더니 또 유예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영입 취소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우선은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갑 전술에 있어서는 1인자다. 그거는 뭐 군대 내에서는 다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군인으로서의 같아요. 평가. 그렇죠. 네. 어떤 전술 전략에 대한 군인으로서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다만 문제는 대중에게는 소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갑질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공관병 갑질이죠. 갑질 문제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근데 이게 현실 정치에 그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의 안보 문제 전문가 네. 또 전술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영입 대상으로 고려가 됐던 것인데 이게 대중에게는 그냥 갑질로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유보됐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이게 이번에 영입 대상자들 보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이 박찬주 대장이었는데 이 인지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인지도가 현실 정치에서 좋게 작용을 하려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페이머스 해야 되는데 페이머스에 되는데. 노토리어스한 거로 노토리어스하다. 각인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된 게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그 총선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 뭐 경제 어렵다고 해서 경제 교육 전문가 뭐 4차 혁명 전문가 영입이 아니고 경제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물 주식은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애널리스트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이제 소외될 수 있는 뭐 심리 치료사라든지 인간 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할 수 있는 잠깐만, 제가 마지막입니다. 얘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다른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서재현 대변인을 영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와 있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되게 뭐 잘못한 모양이죠. 하물며 민주당으로부터도 충고를 듣네. 아니 우리 서재현 민주당만큼만 안 하면 아니, 일단 성공할 고- 것 같은데 우리는. 고맙다고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남에서 선거를 얘기할게요. 영남에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걸 지키겠다는 전략이 먹혀든 전략이지만은 네. 수도권에서 그것이 뭐 노원병이든 수원이든 아니면 뭐 어디 뭐 고양이든 어디든 수도권 일대성 전투를 치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애초에 이거 울타리 안에 있는 표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이준석 겁니다. 최고위원이 저렇게 자유한국당에 영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갈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자,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네. 일단 지금 곤란하실 수도 보면 있으니까. 총선이 한 지금 얼마 남았나? 5개월. 5개월, 5개월 조금 더 반쯤 남았습니다. 남았잖아요. 네. 내년 4월 15일이니까 5개월 반쯤 남았잖아요. 정말 영입하고 싶은 뭐 탐나는 분들이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3고 처려 뭐 10고 처려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1고 내지는 2고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면 항상 보면 연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 해 넘어가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거물들은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접촉해서 설득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누군지 한번 숫자 아직은이에요. 성만 알려주세요. 김씨 아니, 아닙니까? 잘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창당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준비도 되어 있고 뭐 저희는 뭐 소위 말하는 손학규 대표 휘하에 남을 자유바른미래당 세력보다는 그래도 뭐 대선 주자도 있고 나은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창당을 거명할 것 같습니다. 창당 쪽으로 할 것 같다.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잘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법 여건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놓은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지금 이제 변형 모임 네. 바른미래당의 이제 뭐라 그러나 비당권파. 비당권파 하고는 합당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네.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선거를 치르면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져오는 그럴 수 구도가 있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 연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뭐 정책 연대,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대선 전에는 대선 또 다른 전에는 문제가 또 되겠죠. 다른 문제가 되고 일단 정의당 대표죠 심상정 대표가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합의했다고 주장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가짜뉴스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 그 이게 오늘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한 열흘 정도 단식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바른미래당에서 정말 나오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네. 네. 굉장히 오래 그래서 단식하셨어요. 사실은 네, 네. 그 연세도 많으신데 네. 이걸 단식을 풀고 이제 식사하실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검토한다는 결구로 합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그냥 식사하러 가셨어요. 손학규 대표님이. 아니 그걸 갖고 늘리기로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한다로 끝난 거로 그것도 사실은 속내는 식사하시라고 이제 그만 그 곡기를 끊은 지가 여러 날 됐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의원 정수 늘리기로 합의를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정말 가짜 억지다. 뉴스죠. 그렇죠. 아니, 아니 제가 그래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한 게 당내에서 당시 현역 의원일 때 주장한 게 벌써 6년 전이에요. 김용남 6년 의원은 그렇게 전부터 주장했나 보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검토해 본 결과 이게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대략 인구 17만 명당 의원이 한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네. 미국의 경우에 하원만 따지면 75만 명당
한 명이고요. 상원까지 합쳐도 6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상원 다 합쳐도 우리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적네요. 상하원 다 합쳐봤자 535명인데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이거든요. 네, 우리보다 네. 6배가 쉽게 계산이 많잖아요. 됩니다, 그거. 자, 그리고 미국 얘기 일본만 들었는데 해도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인구당 비율로 해갖고 의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북유럽에 인구 한 3,400만 명 되는 나라 예 들면서 의원수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동의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자, 계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로 줄이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 진수 5명으로 줄이자. 그게 13대 국회 때 기준이에요. 그때로 줄이자. 그걸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10% 늘려서 지금 이 막혀 있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트자. 그렇게 하면 총 비용 면에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절대 안 줄어들어요. 지금 그게 말장난인 게 넘겨드릴게요. 세비가 지금 한 세전으로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전으로 1억 5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이에 세전으로 많이 1억 5천이에요. 올랐네. 그 사이에 어쨌든 나 없던 사이에 많이 최저임금의 올랐네. 5배 이내라고 해봤자 뭐 국회의원 한 명당 줄어드는 세비는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의원이 직접 받는 세비보다 보좌진과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지금이 1인당 한 7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세비 줄인다고 해서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보좌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머리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의원 숫자 많다고 좋은 정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사실은 의원 정수는 너무 많으면 이게 붕당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데 정의당이 의원 정수 늘리는데 특히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데 가장 적극적인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의 권력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언제라도 대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권력 구조예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득표율이 84%가 네, 나왔어요. 그래서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정의당의 푸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1인 독주 체제인 정당에서 사실상의 임명직 국회의원인 비례대표를 왕창 늘리자? 아유 그런 위험한 정치 구조를 어떻게 스스로 주장을 해요. 푸틴 아니, 좋은 의미로 그걸 좋은 의미로 쓰신 거죠? 날리셨습니다. 강력한 아니, 지도자 푸틴 좋은 의미로 쓰신 거죠? 아니요. 아니. 했다가 잠시 맡겼다가 또 하잖아. 정의당이 딱 그런 정의당 당 구조잖아요. 내에서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 이제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기싸움이 팽팽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단 한 발도 뭐 나가거나 또는 뒤로 가지도 않고 있다. 사실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그게 민주당의 백혜련 아니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아니든 사실은 명백히 위헌 법안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상권분립과도 어긋나고 명색이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공수처장이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들어가서. 그리고 뜬금없이 장군들은 또 수사 대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명백히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관할이라는 것은 원래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또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이 안 되는 위헌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위헌적인 공수처법 안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좀 가다듬어서 반부패 수사청을 만들자는 중재안 정도는 협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이게 그 전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어떤 기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게 부패방지위원회예요. 네, 원래는 기억납니다. 있어요. 네. 지금은 국회 권익위원회로 통합이 됐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는 적극적인 수사권은 부여가 안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논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진 부패방지위원회를 이름을 반부패 수사청으로 만들어서 해보자는 논의인데 문제는 여기서 부패 사범 수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 방안과는 거꾸로 가야 돼요. 지금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능력도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패 방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패를 조장하고 나쁜 짓을 해도 들키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검찰 소위
개혁이란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무력화 정책하고 공수처 내지는 반부패 수사청하고는 180도 다른 방향의 정책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각국에 독재를 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지금 공수처 법안 공수처 하겠다는 같은. 공수처 같은 비슷한 기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공수처 법안 특히 민주당 안에 모범이 된 게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국가감찰위원회인데 이건 시진핑 주석의 장기 독재를 위해서 작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소 좀 중국 그 정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홍콩을 중심으로 발간되는 언론에서는 이 국가감찰위원회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고 차베스도 베네수엘라에 집권하고 나서는 사법부 임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판사 200여 명을 숙청을 했거든요. 근데 공수처법의 가장 위험성은 뭐 야당도 야당입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타겟은 판사들하고 검사들이에요. 이게 대상자로도 약 5,500명이라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검찰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당장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좌 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줘 갖고 제대로 집행을 센 것은 못 하고 사법부다. 있잖아요. 무슨 예.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게. 그래요.